자, 이번 시간은 소방위, 소방전술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확인했던 소방법령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법하고 소방공무원법이죠. 소방공무원법은 11개 법령이 출제가 됐는데, 위험물법에는 소방장과 마찬가지로 좀 위험물법령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험물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양보다 별표에 있는 양이 더 많죠. 용어도 어렵고 숫자로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에서 나오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부하기도 힘들죠. 위험물법을 공부해보면. 자, 별표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소방위도 역시 위험물법은 별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문제를 찾아내도록 해서 조금 난이도를 높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방공무원법도 11개 법령입니다. 소방공무원법 등 11개 법령입니다. 그래서 뭐 보수 규정도 시험에 나왔고 잘 안 나오던 공부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충분히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답을 찾아내기가 살짝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소방 전술은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제가 해설을 조금 관련되는 것들 같이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반드시 유사 문제로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에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인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또 확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재난관리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네요. 자, 보기 1번에 보니까 긴급구조기관이란 해서 용어 정의가 쭉 나오죠. 법들이 보면은 반드시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보면 이제 정의해서 용어 정의들이 쭉 나오는데, 법 공부를 할 때는요, 용어 정의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뒤에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만 나머지 공부들이 쉬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네요. 옳은 거. 자, 옳은 거 찾으시오, 그런 내용이죠. 자, 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긴급구조기관은요, 청, 본부, 소방서,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그죠? 해양경찰서, 이것들이 긴급구조기관이죠. 근데 이 설명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죠. 지원기관의 설명이기 때문에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2번에 봅니다. 2번에 자, 재난관리정보란 에너지정보통신, 교통수단,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 기술, 시스템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재난관리정보가 아니고 국가 핵심 기반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이란 뭐냐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 시스템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재난관리 정보가 아니고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또는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아니고
긴급 구조기관이죠. 네, 긴급 구조기관. 긴급 구조기관에 파견할 거니까 긴급 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4번.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통합 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맞는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뭐 8천억, 9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딱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이제 무전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뭐 일방향이 아니고 이제 쌍방향 통화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됐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 전파의 질도 좋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통신의 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자 4번에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 그리고 재난구조기관 및 재난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 운영하는 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재난안전관리법 제3조가 정의네요. 3조에 보면 재난이란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해외재난, 재난관리란, 안전관리란 뭐 어디에서 시험에 나와도 조금 더 이상할 것들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기준이란 뭐 이렇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분명히 잘 하셔야만이 나중에 뒤에 법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공부가 쉬워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구조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기관이 있죠.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 본부 소방서,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합니다. 긴급구조는 소방서와 해양경찰을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정보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 가능한 자원정보, 그리고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이런 것들을 재난관리정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반이란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보건, 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을 우리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 데이터란 이렇게 해서 쭉 용어 정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 뭐 이런 것들은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런 것들은 특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보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구조기관, 우리 소방서에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라 그런 내용이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법에서 한 문제가 딱 나왔네요. 2번 SOP에서 이제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왔습니다. SOP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 절차가 좀
최근에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SOP에서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감전 위험, 화재 확산 차단 등을 위해서 전원 차단이 필요한 경우 건물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우리 소방관들이 끌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인 겁니다.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전기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한다 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에 배터리실, UPS실이라고 하죠. 무정전 전원장치. 그 다음에 이는 배터리실이나 UPS실에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그죠?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런 경우에 소화 설비가 작동을 하여도 화재가 진압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배터리실에 UPS실에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화 설비가 작동해도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SOP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못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배터리실 자체 소화 시스템이 없거나 배터리실에 배터리의 자체 소화 시스템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작동이 안 돼. 그럴 때에는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 방식에 소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전기시설이니까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배터리실에 자체 소화 시스템이 없거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고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력을 보관 공급을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는 전원 공급 및 전력 공급의 일시적 감소, 차단 등에 대비해서 쓰는 것이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설치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된 경우에 화재 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리튬의 화재에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UPS 같은 경우는요. 리튬 배터리에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 경우에 화재 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자체 소화 시스템이 없거나 작동이 안 될 때는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SOP 239번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 절차가 있는데요. 자, 관련되는 내용들만 확인합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전력을 보관하고 공급하고 UPS는 전원 공급 및 전력의 공급, 일시적 감소, 차단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된 경우 화재 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배터리실 UPS실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설비가 작동해도 화재가 진압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작동을 했는데도 안 될 수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 대응 절차에서 보면, 자, 감전 위험, 화재 확산 차단 등을 위해서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자체 소화 시스템이었거나 작동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요.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합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게 3번 문제죠. 3번 문제 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위치, 화점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공조 설비를 정지하는 경우, 공조 설비를 탁 정지를 하겠죠. 그죠? 또는 공조 설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기가 있는 최하층을 확인해야 되죠. 그죠? 예, 하층하는 게 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은, 최하층을 확인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최상층의 창 등으로부터 분출 속도가 약한 백색 연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래층에 화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아래층에 화점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3번에 화점이 가까울수록 연기의 농도는 진해지겠죠. 그 다음 유동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죠? 유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 계단이나 덕터 등을 제외하고요. 자, 중성대가 있으면 자세를 낮게 하여 연기의 유동 방향을 따라 확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동 방향을 따라서 연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동 방향을 거슬러 가야 되죠. 거슬러. 예. 유동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화점 확인은. 유동 방향을 따라가면은 멀어질 거니까, 화점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유동 방향을 따라 확인한다 하는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유동 방향을 거슬러서,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서 따라가면서 확인해야 되죠. 유동 방향을 따라가면 멀어질 거니까 유동 방향을 거슬러 따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기가 가득한 경우에는 각층 계단실 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옥탑실 출입구 및 피난층 출입구를 개방한 후에 배연하면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단실에 딱 들어갔는데 안에 연기가 꽉 차 있어. 그러면 화재가 난 층의 출입구를 닫아야 되겠죠. 방화문을 폐쇄하고 옥탑층, 피난층의 문을 열면 계단실에 있는 연기가 쭉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죠?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점이 가까울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유동 속도도 빨라지는데 유동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화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답은 3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점 확인하는 방법, 외부에서 화점 확인하는 방법. 최상층 등에서 분출 속도가 약한 백색 연기가 나온다면 아래층에 화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화점 확인 방법에서 공조 설비가 스톱되어 있어요. 그죠? 공조 설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조 설비가 없다면 연기가 있는 최하층부터 확인해야 되죠. 연기가 올라갈 거니까. 그죠? 최하층부터 내부에서 연기나 화점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점에 가까울수록 농도는 진해지고 유동 속도도 빨라지는데 계단과 닥터는 다르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성대가 있으면 자세를 낮추고 연기의 유동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면, 연기가 흘러가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가득한 경우 각층의 계단실의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옥탑실의 출입구 및 피난층의 출입구를 개방을 해서 배연을 해서 화점을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죠. 4번 문제. 화재 특수 현상 중 플래시 오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볼까요? 자, 화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화재가스, 가연성 가스, 미연소 가스, 짙은 연기가 천장 위에 공간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가연성 혼합기에서 순간적으로 착화되는 현상이라고. 지금 여기는요, 화재 가스에 확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프레시오바는요, 그 실내에 있는 전체의 가연물의 표면에 불이 확 붙는 거죠. 그죠? 그거와 좀 다르다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FGI라고 하죠. Fire Gas Ignition? Ignition인가? 그렇죠? Ignition. 맞습니다. FIG. 화재 가스 발화라고 하죠. 화재 가스 발화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실에 있는 가연물 표면에 일시 동시에 확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체류하고 있는 화재 가스에 불이 확 붙는다고. 그럼 이거는 프레시오버가 아니고 화재가스 발화가 되겠습니다. FGI가 되겠습니다. FGI.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가연물의 표면이 아니고 가스에 불이 붙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요거는 뭐라고요? FGI가 되겠습니다. 화재 가스 발화죠. 예, 화재 가스 발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할 때 뜨거운 가스층으로부터 발산하는 복사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0kW, 20kW per 제곱미터, 그죠?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러한 복사열은 구역 실내의 가연물에 열분해 작용을 일으킨다. 복사 에너지가 얼마요? 20kW per 제곱미터를 초과할 거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프레시오버 현상이 발생된 곳의 평균 온도는 537도에서 815도 정도이며 온도에서 방화복을 착용하고 소방관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초를 넘기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국부적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프레시오버가 일어나기 전에는 국부적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프레시오버가 확 일어난 이후에는 전면적 환기 지배형 화재로 급격히 전이되는 화재 상황에서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화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화재 가스가 천장 위의 공간에 축적되어 공기가 혼합된 상태가 되면 가연성 혼합기가 될 거고, 여기에 순간적으로 가스에 착화되는 현상은 화재가스 발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화재가스 발화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우리 SOP에 있죠? SOP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SOP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라고 되네요. 자, 화재가스 발화 보겠습니다. 화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화재가스가 천장 위의 공간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하게 되면 가연성 혼합기가 될 거고, 여기에 착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화재가스 발화라고 합니다. 그죠? 프레시오버가 아닙니다. 프레시오버는 볼까요? 프레시오버 현상이라는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서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되어서 일순간에 동시에 가연물에서 발화되는 현상을 프레시오버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프레시오버가 발생할 때 뜨거운 가스층에 발생되는 복사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얼마요? 20kW per 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최고조에 오른 실내의 프레시오버 상태에서 발산되는 열 발산율은 10,000kW죠. 10,000kW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과거 시험 문제에 이 보기가 나왔던 적도 있죠. 그다음에 프레시오버의 대응 전술 보겠습니다. 프레시오버가 발생된 곳의 평균 온도는 537도에서 815도 정도 될 거다. 그런데 방화복을 완전히 갖추어 입은 소방관들이 이런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2초를 넘기지 못한다. 우리 소방관들이 1초에 75cm 움직일 수 있으니까 1.5m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프레시오버 전조 정상이 있는 곳에는 1.5m 이상 들어가지 마라. 왜? 2초를 못 넘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 소방관들이 완전한 방화복을 입었다면 2초는 못 넘기는데, 2초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1초에 75cm 밖에 못 가니까 1.5m 이상은 진입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P 210번에 보면 특수현상 징후 및 대응 절차에 프레시오버는 국부적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전면적으로, 그죠? 환기 지배형, 전면적이고 환기 지배형 화재로 급격히 전이되는 화재 상황,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가는 성장기 말 채성기 초에서 과도기적인 시기에 발생되는 것이 프레시오버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봅니다. 자, 연기와 이동력과 중성대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연기의 이동력과 중성대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러네요. 옳은 거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에 하청 계구부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면, 1층에 우리가 딱 도착을 했는데 불이 났는데 1층에 연기가 안 나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면 상층부 계구부가 개방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그다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출입문 쪽을 배기측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는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간다고, 그쪽은요 급기측이죠. 배기측이 아니고, 그죠? 배기측이라고 했는데 급기측이 될 거라고, 그죠? 이거는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했는데 급기측이 될 거라고요, 그죠? 급기측이 될 거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연을 할 경우에는 중성대 아래쪽에서 배연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중성도 위에 연기가 있을 거니까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에서 배연을 해야 효과적이겠죠.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공기가 유입이 때 증가 현상을 촉발해서 공기가 훅 들어오니까 화재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화재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유의를 해야 된다. 배연하기 위해서 중성대 위쪽에 공기를 딱 개방을 했다면 공기가 쑥 들어올 거니까 그 공기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될 수 있음을도 유의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위쪽에서 배연해야 효과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대를 상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10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연기가 5층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럼 중성대를 올려야 되겠어. 4층이나 다른 곳에 막 요 구조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게 내려오면 큰일이니까 이 건물의 중성대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배연구 계구부 파괴 위치는 계구부 파괴 위치는 지붕의 가장자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그 다음으로 지붕의 중앙 상층부 계구부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잘못하고 있죠. 자, 가장 좋은 것은요 중앙 부분이죠. 중앙 부분, 가장자리가 아니고 중앙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그죠? 가해 가장자리고, 그 다음에 상층부의 계구부선이죠. 이것도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4번에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상층 계구부를 개방하면, 상층에 있는 계구부를 개방하면 연소는 확대되지만, 왜? 공기가 쑥 많이 들어올 거니까 확대되지만 발생한 연기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외부로 배출되므로 중성대의 경계선은 5층에서 6층으로 7층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중성대 하층의 면적이 커져서 우리 대원들의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공기도 있고 또 시야도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기가 좋겠죠. 이 구조자가 있다면 또 연기 속에 갇히게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의 중성대를 올리려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봅니다. 중성대의 활용이라고 해서 배연을 할 경우에는 중성도 위쪽에 연기가 있는 쪽에 개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때는 새로운 공기가 쭉 유입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 계구부를 개방한다면 연소는 확대되지만 빠른 속도로 연기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상승하여 외부에 배출되므로 중성대의 경계선은 위로 올라갈 거다. 10층 건물에서 5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상층부에 있는 계구를 열면 6층으로 7층으로 연기 나오는 것이 올라갈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성대 하층의 면적이 커지므로 연기가 올라가니까 중성대의 하층의 면적이 커지므로 우리 대원과 대피자의 활동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어서 신속히 대피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층 계구부에 연기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상층 계구부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하층으로 연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출입문 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입이 싹 되고 있다고. 그럼 거기는 급기측이잖아요. 배기측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붕 중앙부를 파괴하는 것이 중성대를 상층으로 올릴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 가장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층부의 계구부 개방, 이런 것 순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는 겁니다. 지붕의 중앙을 파괴하는 것이 중성대를 위로 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두 번째가 가장자리, 세 번째가 상층부 계구부 파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인명 검색 시 안전행동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인명 검색 시 안전행동 지침이 15개가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 중에 쭉 소개를 하면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런 내용이에요. 인명 검색 시 안전행동 지침.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자, 가에 보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문을 개방해서 열과 연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맞죠? 예, 열과 연기를 배출시켜야 될 거라고요. 인명 검색 시의 안전행동 지침입니다. 이건 1번 가는 맞고요. 2번에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발화 건물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구조대원의 생명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조대원이 생명이 위험하면 절대로 진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다고. 안에서 별로 건질 만한 물건도 없고요. 그리고 발화 건물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붕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나도 맞는 내용. 다에 항상 팀을 지어서 행동해야 하며 대원 간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모든 대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대원에 대한 안전의 책임은 지휘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원에게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라해 봅니다. 발화청 상층부에서 활동할 때에는 발화청의 상층부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든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 호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호수는 화재 진압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화청의 상층부에 올라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방호수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다 맞는 내용이에요. 가나다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명검색 시 안전행동 지침은 총 15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볼게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됩니다. 자,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또는 발화 건물 상태가 너무 열악하면 우리 구조대원들은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진입하지 마라. 팀을 지어서 활동하며 대원 간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되고 동료 대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모든 대원에게 있습니다. 지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발화청 7번에 보면 발화청 상층부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든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호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호수는 화재 진압에도 이용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창문을 개방하여 열과 연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은 검색이 완료되면 소속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인명 검색 시 안전행동 지침 15개. 이것도 여러분들이 쭉 체크하면서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화재 조사와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7번.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기억에서 리얼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입니다. 모두 옳은 것. 자, 화재 합동조사 단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했죠? 소방관서장입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관서장이 되겠네요. 소방관서장인데 누구냐면 청장, 본부장, 서장이 되겠습니다. 임명을 하고요. 합동조사단원은 청장, 본부장, 서장, 소방관서장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단원은 누구냐면 화재조사관. 그 다음에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몇 년?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학교, 대학교가 되겠죠.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몇 년? 3년이죠.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이면 됩니다.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건축 안전 분야에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화재합동조사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재합동조사단원은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화재조사관, 화재조사에 관한 경력이 3년, 그리고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건축이나 안전 분야의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보기 한번 봅니다. 자, 일단 관서장 3년 산업기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동조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또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때는 언제 구성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합니다.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합동조사단을 꾸리죠. 그래서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조사단의 단원은 관서장, 소방관서장이 임명을 하는데 청장본부장 서장이 되겠고,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업무에 3년 이상에 근무한 소방공무원, 조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딴 사람, 건축 안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동화재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운 문제 같네요. 상중하 문제 중에서 하급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하죠. 그죠? 네, 한번 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래요. 자, 무색, 무취하며 정기적으로 비전도성, 전기가 안 통하고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거운 기체이다.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경우는 원자량, 분자량을 합해보면 44잖아요. 44kg 포스퍼 kmol. 그런데 공기는요, 2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44를 29로 나누면 1.517 정도 나오죠. 그래서 1.5배 정도 무거운 기체가 맞고, 무색, 무취하고 정기적으로는 비전도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탄소의 최종 산화물로, 이산화탄소는 탄소의 최종 산화물로 더 이상 연소 반응을 안 하죠.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질소, 아르곤 등의 불활성 기체와 함께 가스계 소화약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일산화탄소, CO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산화 반응을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독성이면서 가연성 가스가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딱 되는 순간 더 이상 산화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질소나 아르곤처럼 불활성 기체와 함께 가스계 소화약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CO2 되면 더 이상 산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죠. 맞는 내용. 3번에 자, 사용 후에 오염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확 다 기화되니까. 그리고 보통 유류 화재, B급 화재, 전기 화재, C급 화재에 주로 사용되며 밀폐 상태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일반 화재, A급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O2는 보통 B급, C급 화재에 사용되는데 밀폐된 공간이라면 이 기체가 쫙 깔아앉아서 머물고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면 일반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인가 4번인가를 막 고민했다 그러는데 3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자, 4번 볼까요? 옳지 않은 내용 봅니다. 상온에서는 기체지만 압력을 가하면 액화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용기에 액화시켜 보관한다. 방출 시 배관 내에서 액상으로 흐르지만 분사되는 순간 기화되죠. 자, 기화가 되고 가장 큰 소화 효과는 CO2는 뭡니까? 물론 냉각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질식 효과가 가장 큰 소화 효과죠. 그래서 냉각 효과라 가장 큰 소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질식 그리고 일부 냉각 효과도 있죠. 예. 기체가 좁은 관을 통해서 쫙 이렇게 빠르게 흐르게 되면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 쫙 뿌리게 되면 하얀 이런 덩어리들이 생기죠. 그거 이제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 마이너스 72도인가 되는. 그래서 일부 냉각 효과는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더 이상 산화 반응을 못하도록 쫙 덮고 있어서 공기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 이제 질식 효과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소화 효과는 질식 그리고 약간의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따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9번. 열 발생과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조금 쉬운 문제 같네요. 학급 문제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복사는 가열된 가스의 운동. 가열된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복사가 아니고 이거는 대류죠. 가스 운동이니까. 그죠? 이건 대류가 되겠습니다. 가열된 가스의 운동에 의한 열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라고 했는데 가열된 가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류가 되겠네요. 복사가 아니고. 그죠? 네, 대류가 되겠습니다. 대류는 가열된 가스의 운동에 의한 열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초기 구획실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달의 기전은 대류다라고 했는데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여기에 맞는 내용. 초기 구획실 같으면 가장 중요한 열 전달의 기전은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온도는 열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표준의 물의 어는 점은 섭씨는 0도지만 화씨는 32도죠. 그리고 끓는 점은 섭씨는 100도지만 화선은 312도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212도가 되겠습니다. 212도. 자, 섭씨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니까 100등분 한 건데 100등분 했는데 화씨 같은 경우에는요 180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는 점이 32도, 여기에다 180을 더하면 210이잖아요. 그죠? 화씨는 180등분을 한 거고 섭씨는 100등분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섭씨 같은 경우는 0도 얼고 100도에서 끓고요. 화씨는 32도에서 얼고 자, 요게 180등분 한 셌으니까 212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복사를 통한 에너지의 전달은 물체 내에 증가된 원자 활동에 기인한다라고 했는데 원자 활동에 기인한다라고 하면 이건 전도죠, 전도. 그죠? 네.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초기 구획실 내 화재에서 초기 구획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 전달의 기전은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 볼까요? 전도는요, 물체 내에 증가된 원자의 활동에 기인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열 전달은 거의 전적으로 전도에 기인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 같으면 전도, 그죠? 초기 구획실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달 기전 하면은 대류. 일반적인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의 열 전달은 전도.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화재에서의 초기 단계에서의 열 전달은 거의 전적으로 전도에 기인을 하는데 전도입니다. 일반적이라고요.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전도를 하는데 대류 볼까요? 대류. 대류는
가열된 액체나 가스 운동에 의한 열 에너지 전달이라고. 그죠? 대류는 액체나 가스 운동의 열 전달인데, 자, 여기 봅니다. 초기 구획실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달의 기제는 뭐라고요? 대류라고요. 자, 초기 구획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가장 중요한 열 전달 기제는 대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의 열 전달은 거의 전적으로 전도, 용어를 구분을 해서 확인을 딱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구역실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초기에 중요한 열 전달 기제는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복사는 따로 안 봐도 되겠죠. 전자파의 움직임이죠. 복사는 중간 매개체의 도움 없이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복사가 됩니다. 자, 열과 온도에서 보면 빙점, 화실은 32도, 그 다음에 얼고, 그 다음에 180을 더하면 되겠죠. 180 등분이니까 212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도F로 바꾸는 거, 도F를 도시로 바꾸는 거.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밀도 앞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밀도란 뭐냐?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툭툭 던져지니까,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 그죠?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죠. 그리고 화씨의 어느 점과 끓는 점, 이런 것도 묻고 있다고요. 자, 이런 거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인명구조시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이거 서방 위에는 뭐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벌써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가에 출입문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개방하여야 하며 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먼저 열어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문을 만져보죠. 그죠? 열어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열기 확인을 위해서. 열어보아야 한다가 아니고 먼저 만져봐야 되죠. 만져보라고요. 문을. 그래서 가는 옳지 않은 일단 아닙니다. 그죠? 자, 일단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에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 소방 차량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화염으로 방수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배연구를 절대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맞죠? 이게 인위적인 문을 차단하게 되면 저희가 역하나 이 방수된 물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혹은 자연적인 배연구는 절대로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물을 쏟아 넣을 거니까, 그죠? 차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나가 없으니까 3번도 아니네요. 나다 또는 나다란데 봅니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열기 힘들다고 해서 문을 발로 차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조 대상자가 대피하기 위해 문 근처에 있는 경우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거죠. 다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가 있네요. 자, 라를 봅니다. 문의 정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의 정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왜 한쪽으로 비켜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낮은 자세를 비켜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 뒤편에 있는 화염과 연소 생성물이 머리 위로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한쪽에 서서 자세를 낮추면 그 문 안쪽에 구획된 실에 있는 화염과 연소 물질이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다. 그런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래서 나다라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명구조 볼까요? 자, 출입문은 조심스럽게 개방하여야 하며 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지 말고 만져보라. 그리고 문의 정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한쪽으로 비켜서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만이 안에 있던 화염과 연소 생성물이 머리 위로 지나갈 거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열기 힘들다고 해서 문을 발로 차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구조자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고 되면 안에 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중에서 방수 활동 시 유의사항으로는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 서방 자동차의 차량에 의해서 공중에서 하연 부분으로 방수하는 경우에 인위적인 혹은 자연적인 배연구는 절대로 막아서는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 실내에서 작업하는 대원들이 역류 현상이나 방수된 물줄기 등으로부터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이든 또는 인위적이든 배연구는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11번입니다. 화재 현장 검색 및 구조 활동에 관한 설명 중에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중에 바른 것이 몇 개냐 그런 이야기죠. 가능한 한 화점에서 한 화점 가까운 곳에서 검색을 시작해서 진입한 문 쪽으로 되돌아 나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인명 검색을 할 때는 화점 가까운 데서 확인하고 쭉 나와야 되죠. 그래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빨리 구조할 수 있을 거라고. 화점 가까이에 위험할 거니까 그쪽으로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맞죠. 그죠? 가가 맞습니다. 자, 1번 가는 맞네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와봅니다. 건물 내부를 1차 검색을 할 때에 먼저 방의 중심부를 검색한 후에 후미진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후미진 곳에서 하고 중심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자, 화재 현장에 검색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 불이 나지 않은 문은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지 않은 장소의 문은 닫아둬야 되죠. 그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어놓으면은 그쪽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라에 봅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대원이 고립되어 혼자서 탈출하지 않은 경우에 소방 호스의 커플링을 찾아서 결합 부위를 찾아서 앙카플링 향하는 쪽으로 기어 나가야 된다. 앙카플링이라고 하면은 화점 방향이 되겠죠. 그죠? 스카플링 쪽으로 기어 나가야 되죠. 스카플링입니다. 당연히 스카플링이 되겠네요. 한번 여기 그죠? 예. 그 다음에 불이 막기 위해서 나지 않는 장소에 문을 닫는다. 이것도 맞네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옳지 않네요. 앙카플링이 아니고 스카플링이 해야 되니까, 가다가 되니까 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결합 부위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카플링 있는 쪽으로 기어 나가야 되죠. 저도 구조대장 할 때 화재 현장에 들어가지고 고립이 됐는데, 우리 대원들하고 진짜 소방 호스에 스카플링을 찾아서 이렇게 기어 나왔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죠. 자,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검색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와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장소의 문은 닫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화점 가까운 곳에서 검색을 시작을 하고 진입한 문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죠. 하나하나 확인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할 때는 먼저 후미진 곳을 검색을 하고 방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갇혔거나 길을 잃은 경우에는 다른 대원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커플링 결합 부위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카플링 쪽으로 기어 나가라고. 자, 요게 스카플링이고 요게 앙카플링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기어 나가야 됩니까? 예, 스카플링 쪽으로 이렇게 기어 나가야 되죠. 그죠? 예, 요게 스카플링이니까. 자, 12번 봅니다. 12번. 붕괴 사고 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안반 또는 견고한 점토의 토지를 굴착면 5m 이상 깊이로 굴착할 때에 굴착면의 경사도는 75도 이하로 한다. 5m 미만이면 90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안반이나 견고한 점토 같은 경우에 굴착면의 경사도가 75도, 5m 이상이라면
75도를 유지해라. 그런 내용이죠. 맞는 내용. 오케이. 5m 미만이라면 90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5m 이상이라면 75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견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시 구조대원이 수색 지역을 우선하여 진입하여 안전 확보를 한 후에 구조견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다른 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냄새가 섞여가지고 우리 구조견들이 냄새를 가지고 인명 검색하는데 장애를 받는다고요.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초기에 다른 대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구조견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구조대원이 수색지역에 우선 진입을 해서 안전 확보한 후에 구조견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기 전 초기에 검색을 해야 냄새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 구조견의 활용 범위는 건물 붕괴 시에 냄새 추적으로 사람 위치 파악을 하는 재해 구조견이죠. 재해 구조견. 그 다음에 수중 구조견. 그죠? 수중 구조견. 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특수한 채취 습득. 산악 구조견. 산악 지역의 전원자 구조 등이 있다. 등에는 설상 구조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은 맞는 내용. 4번은 토사 붕괴 시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장소이거나 또는 구조 대상자의 매몰 지점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삽이나 꽃갱이 등을 활용하지 말고 삽이나 꽃갱이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구조 대상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맨손이나 판자 등을 이용하여 신중히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도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안반 또는 견고한 점토 같으면 5m 미만이면 90도까지 이렇게 경사면을 잡아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m 이상이라면 얼마나요? 75도. 기타 지역입니다. 안반 또는 견고한 점토가 아니라고. 자, 2m 미만이라면 90도. 2m에서 5m라면 75도. 그 다음에 5m 이상이라면 60도의 경사를 두고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많은 토질 같은 경우에 5m 미만 또는 35도, 5m 미만만 파야 되고, 그 다음에 35도를 경사면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역 같은 경우는 2m 미만만 굴착을 해야 되고, 35도를 유지를 하면 되겠는데, 안반 또는 견고한 점토에 5m 이상 굴착을 한다면 경사면은 75도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나 해두시면 좋겠고요. 인명구조견 같은 경우에 산악구조견, 재해구조견, 설상구조견, 수중구조견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구조활동에서 수색 초기에 인명구조견을 진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냄새가 이렇게 섞이지 않을 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속 매몰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눈 아래 7m 정도까지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약간 특이한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하나 해두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장소이거나 구조 대상자 매몰 지역을 정확히 몰라. 그럴 때는 삽이나 꽃갱이를 활용하면 안 된다. 맨손이나 또는 판자 등을 이용해서 신중히 토사를 제거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유해 화학물질 대응 절차 SOP 310번입니다. 자, 119 구조대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확인합니다. 자, 1번에 미상물질 누출 사고 시 100m 이상의 이격하에서 차량을 배치하라고 합니다. 지금 누출된 위험물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 구조대의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m 이상의 이격을 둬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바람을 던지고 접근하여 선착 시에는 물질 정보 확인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맞죠? 바람은 항상 던지고, 그죠?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위험물질이 우리 구조대원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바람을 던지고, 선착 시에는 물질 정보, 물질이 뭔지, 누출된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라. 자, 정보 확인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사고 현장 잔여물에 대한 중화는
산성 물질인 경우에는 중탄산 나트륨이 맞습니다. 산성 물질은 중탄산 물질 맞고요. 염기성 물질의 경우에는 소석회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소석회가 아니고 구연산이죠. 구연산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물질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액체인 경우에는 50m, 기체인 경우에는 100m 이상의 이격을 해서 통제선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분석 능력을 가진 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통제선 밖에서의 활동만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기체가 흘러서 기체가 누출되고 있어. 그러면 통제선은 100m, 액체 같으면 통제선은 50m. 그리고 분석 능력을 가진 우리 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통제선 밖에서만 활동해라. 그리고 사고 현장의 잔여물에 대한 중화는 산성 같은 경우에는 중탄산 나트륨,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구연산으로 합니다. 소석회가 아니고 염기성 물질은 뭐라고요? 구연산으로 중화시킨다. 그런 내용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SOP가 이번에는 두 문제, 세 문제 나왔네요. SOP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구조대, 바람을 던지고 접근하며 선착 시에는 물질 정보 확인을 병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제선 내에 진입되어 오는 A급 화학 보복을 착용해야 된다. 산성 물질일 경우에는 중탄산 나트륨,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구연산으로 대응해라, 중화시켜라. 물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50m, 기체는 100m의 경계선을 설치하고 우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통제선 밖에서 우리 구조대원들은 활동을 해라. 미상물질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의 이격을 해서, 자, 차량은 물질이 뭔지를 몰라. 그때는 차량은 100m 이상 거리 밖에 배치해라. 그런 내용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